오랜만에 봬요,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도 꽤 많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비사이드 소프트라는 회사 조그만 개발사 운영하는 사장이고요. 저희 회사 2004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쭉 계속 이걸 운영해 오고 있어요. 스터디도 같이. 그래서 뭐 큰 건 아니고 막 사회 초년생이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사수들이 있으면 좋은데 회사들이 바쁘니까 사수가 없잖아요. 사수가 없다 보면 문제점이 이렇게 소비되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거를 도와드리고자 개발에는 그렇게 소비되는 것 외에도 깊이 공부할 만한 분야가 있다라는 걸 홍보하고 약간이라도 인생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 같은 걸 드리려고 스터디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 맡아주고 있는 친구가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친구 허남진이라는 친구고요. 또 한 명 운영자는 지금 아직 퇴근 중일 텐데 이 친구도 이제 곧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할 거고요. 이게 온라인에서 하는 컨퍼런스다 보니까 컨퍼런스 강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녹화된 게 더 편하잖아요. 앞뒤로 움직이기도 편하고 정지도 편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방으로 다 같이 참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생방과 마찬가지로 라이브에 참가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같이 강의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진이 채팅방에 투입돼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제가 채팅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운영진이 직접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올리거나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걸게 돼서 저는 운영진하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채팅방에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퀴즈나 설문 같은 것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분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온라인인데 너무 길게 할 수도 없잖아요. 지루하게. 그렇다 보니까 분량을 1시간 정도로 조정하려다 보니 이 발표 주제였던 어싱크 어웨이트를 다루기가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차로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2차로 한번 더 하는 걸로 해서 어싱크 어웨이트 주제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싱크 어웨이트 총 2회차 중에 첫 번째 걸 나가려고 합니다. 벌써 몇 분이 오신 거예요? 59명, 60명 가까이가 줌에 다 모이셨는데 장관이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걸.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에서 배울 건데 이게 일단 오늘 강의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업에서 이미 너무 잘 알아. 난 전문가야. 혹은 난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더 전문가적인 거 없나? 뭐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난 자바스크립트를 몰라. 뭐 나는 ES6가 힘들어. 뭐 이런 정도로 초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레벨을 잡고 있느냐? 나는 일단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숙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트도 알게 모르게 써본 것 같아. 뭐 이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말하기엔 좀 애매한 수준인데 입사해서 구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 라는 정도로 항상 모든 강의의 타겟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싱크라는 단어와 어웨이트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일단 어싱크 어웨이트 이전에 걔네들의 기반 기술을 알아보는 게 저희 강의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싱크 어웨이트랑 문법적인 요소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그냥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들을 알아볼 생각인데 어싱크의 반대는 싱크예요. 어싱크는 그 프리픽스로 부정을 뜻하는 거잖아요. 싱크가 아닌 애들이 어싱크인데 어싱크라는 건 의미가 있다기보다 싱크가 아닌 거죠. 남진아 처리해줘. 그래서 싱크가 아닌 애들을 알아야 되니까 싱크가 뭔지를 알아야지 싱크가 아닌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싱크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싱크 플로우 컨트롤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 CPU 이론을 다 나갈 생각은 없는데 싱크 플로우라는 건 저희가 명령을 적재해서 명령이 CPU에서 실행되는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싱크 플로우라는 건 메모리에 적재된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걸 얘기를 하죠.
저희가 쓰고 있는 CPU가 노이만 머신인데 폰노이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메모리에 싹 적재하고 메모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명령을 꺼내가지고 쫙 하고 한 번에 실행해서 소비해 버리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면 관여하지 못해요. 그 메모리에 적재된 명령이 한 번에 싹 순차적으로 소비되는 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싱크 플로우라는 것들은 한 번 발동이 되면 저희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메모리에는 명령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꺼내가지고 실행되는 과정을 싱크 플로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싱크 플로우 과정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명령을 만들 때부터 싱크 플로우 컨트롤을 이용해서 중간에 다른 위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짜놔요. 미리 짜놓습니다. 여러분들 코드에 if나 포문 같은 게 하드 코딩으로 처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부터 어떻게 플로우가 바뀔지를 미리 내정해 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 전체를 적재하고 나면 프로그램 안에서 걔가 어떻게 될지를 미리 결정하게 되는 싱크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 싱크 플로우 컨트롤은 당연히 고트가 원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어형 언어들이 제어 구문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if라든지 for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트를 추상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서브 플로우라는 애들이 있어요. 서브 플로우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별도의 싱크 플로우를 만들어 뒀죠. 노란색으로. 네. 별도로 싱크 플로우를 만들어 두면 얘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두 번째 칸에서 싱크 플로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서브 플로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또 그 밑에서도 얘를 또 재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 노란색 서브 플로우는 여러 플로우 안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싱크 플로우 컨트롤이 쭉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명령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재활용되거나 회전되거나 사용되거나, 이 그림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는 분기를 하게 되겠죠. 남짓 않는데 마우스 보이지? 화면을 녹화하느라 줄여놔가지고. 그렇구나. 어쨌든 자오라 채팅방에다 써줘. 오케이. 그래서 이 마우스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if 문이 있는 거죠. if 문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바뀐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if 문으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걸로 바뀔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거는 함수 호출에 가깝죠. 이렇게 함수 호출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고, 거꾸로 여기도 함수 호출에서 돌아오는 거에 가깝죠. 이게 함수 안에 있는 구분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빠져나가지만 아니면 계속 회전하고 있는 포르프에 가까운 싱크 플로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싱크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요 일을 이룹니다. 그러면 요 다음 주제가 블로킹인데, 블로킹으로 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네가 진행해. 네. 퀴즈는요.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지? 채팅. 잠시만요. 퀴즈는 이쪽이고요. 채팅창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근데 혹시 전체 화면으로 보고 있으시면 같이 띄우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같이 안 띄우셔도 돼요. 푸실 만큼 제가 여유를 드릴 거니까. 다들 링크 여셔서 퀴즈를 푸시는데요. 10초? 15초? 한 15초 있다가 먼저 대답하시는 상위 10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도 알려드리고. 아니, 누가 선착인지 발표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정답을 10초 있다 알려드릴게요. 10초 지났다. 자, 제가 냈던 퀴즈는 서브플로우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파일문이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파일문은 그냥 싱크 플로우 컨트롤에 해당되죠. 프라미스는 어떨까요? 프라미스도 프라미스 안에 있는 함수 내에서 여러 작동하는 코드가 있는데 재활용되는 걸까요?
그래서 프라미스하고 펑션이 서브플로우에 해당되는 건 맞아. 프라미스가 기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겠죠. 프라미스는 서브플로우가 될 수 없어요. 이유는 프라미스는 한 번 사용되면 파기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서브플로우 형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펑션이 되겠죠. 그래요. 이 페이지를 그냥 열어두시면 되고요. 이 퀴즈 페이지 닫으실 필요 없어요. 이 퀴즈 페이지에서 알아서 그 다음번 문제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냥 두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채팅방에 저는 안 보고 있어도 강의하다 하는 내용에 궁금한 점이나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마구 쓰시면 제가 안 봐도 지금 이 총무가 다 보고 저랑 얘기를 통해서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러라고 해도 퀴즈 잘 안 쓰실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멍석 깔아주면 잘 안 하잖아. 안 쓰실 게 뻔하기 때문에 퀴즈 퀴즈와 관련돼서 궁금한 건 다 총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총무가 알아서 답할 거예요. 페이지를 드리는 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네. 퀴즈 빨리 맞추면 배지 주시냐고 하고 물어보셨는데 네. 네. 뭐 배지 얼마든지 가능하지. 네. 나중에 어떻게 해갖고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네. 블로킹으로 갈 거예요. 블로킹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싱크 플로우는 무조건 블로킹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이 흰색이 여기까지 빠져나오는데요. 이때는 무조건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요. 블로킹이라는 건 뭐냐? 그 사이에 CPU가 먹통이 되는 일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노이만 머신은 명령어를 적재하고 해소하는 사이에 아무 짓도 안 하고 그것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딴 일을 못 한다. 이 사이에 딴 일을 못 해요. 자, 싱크 플로우가 실행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현상. 이걸 블로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싱크 플로우가 일어나고 있으면 이만큼이 블로킹인 거죠. 일단 이 상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UI가 응답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에서 싱크 플로우가 실행되고 있는 사이에는 무조건 블로킹이 일어난다. 이게 블로킹이에요. 블로킹은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이 9구단을 만들어도 9구단 다 돌리는 동안에 꼼짝 못해. 이런 게 블로킹인 거죠. 우리는 코드를 평범하게 짜잖아요. 변수 할당하고 폼은 돌리고 if 쓰고 그 모든 게 다 블로킹을 일으켜요. 한 줄 한 줄이 다 블로킹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한 7개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3개를 할지라도 블로킹을 일으키고 심지어 동그라미가 2개만 있어도 블로킹을 일으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non-블로킹은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블로킹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블로킹을 줄이고 싶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럼 블로킹 어떻게 줄일까요? 제일 쉽고 무식한 방법은 싱크 플로우를 짧게 짜는 거예요. 그렇죠? 싱크 플로우 짧게 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킹이 줄었네. 이게 농담이냐고?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코드가 7줄로 되어 있는 건 7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코드를 함부로 3줄 날릴 수 있나요? 못 날려요. 못 날리기 때문에 싱크 플로우를 짧게 짜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람직하기 때문에 농담만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짧게 짜거나 루프를 짧게 짤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알고리즘을 도입하면 훨씬 더 블로킹 구간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기법은 다른 스레드의 싱크 플로우를 떠넘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른 스레드라는 건 이 스레드는 뭔데? 라는 개념이 있겠죠. 지금 이 하얀 원들을 실행시키고 있는 실행 대상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스레드가 실행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세서 안에 스레드가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게 CPU가 실제로 작업을 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겠죠. 시분할 컴퓨터에서는 컴퓨터의 시간을 잘게 시간으로 쪼개가지고 스레드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CPU를 할당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OS 차원에서는 블로킹을 끝날 때까지 싱크 플로우가 끝날 때까지 CPU를 거기다가 블로킹 시키는 게 아니라 OS는 강제로 CPU 제어권을 뺏어가지고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멀티코어를 갖고 있는 CPU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싱크 플로우 하나당 코어 하나를 할당하는 식으로 완전히 하드웨어 레벨에서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기법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노란색은 또 다른 스레드인 거고 하얀색은 원래 스레드, 즉 스레드 두 개를 동원하면 스레드 하나당의 블로킹 기간이 짧아진다. 실질적으로 7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얀색 스레드에선 4개를 처리하고 노란색 스레드에선 3개를 처리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블로킹을 줄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블로킹 기간이 짧아졌는데 스레드는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각 플로우가 끝나는 시간이 동기화되지 않아요. 노란색 스레드가 끝나는 시점이 하얀색 스레드가 다 끝나는 시점보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림에서는 마치 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노란색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흰색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어떤 애가 더 많은 CPU 파워를 끌어다 쓰는 스레드냐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레드의 작업이 완료되면 원래 하얀색 스레드로 노란색 스레드의 결과를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서 동료들이 일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다시 하얀색 스레드의 값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티 스레드를 이용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얀색 스레드는 이미 4개까지 처리하고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노란색 스레드가 하얀색 스레드한테 값을 돌려줄 거냐. 즉 적재되어 있는 싱크 플로우는 이미 위에 4개에서 끝나버렸거든요. CPU는 여기서 이미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때 노란색 스레드를 발동시켰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얘를 원래 스레드에 여기 심지어 실행이 끝났어. 근데 어떻게 이 결과를 여기 병합해서 다시 이 스레드에 시작하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복잡한 동시성 문제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과거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완전하게 멀티스레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되는 어싱크 어웨이트에서 이 복잡한 문제는 다 다룰 거냐? 안 다뤄요. 다룰 거고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자바스크립트 동시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뭘 배우는 거다? 블로킹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블로킹을 회피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넘블로킹이라는 건 뭐냐라고 정의하자면 싱크 플로우가 납득할 만한 시간 내에 종료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블로킹은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싱글 플로우를 사용하면. 그럼 여러분들 9구단이 돌아가는 코드, 포 안에 포가 있는 구문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9고 80이니까 81번의 루프가 일어나는데 그걸 블로킹이라고 봐야 될까요? 넘블로킹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느린 컴퓨터를 쓰고 있다면 걔도 블로킹이라고 봐야겠죠. 9구단을 실행하는 동안에 먹통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머신들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넘블로킹이에요. 피도 안 난단 말이지. 나노세컨도 엄청 짧은 시간 내에 루프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블로킹이냐 넘블로킹이냐는 뭐냐 라고 얘기하자면 블로킹 현상이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짧으냐 기냐 라고 볼 수 있어요. 짧으냐 기냐. 뒤에 어싱크장이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머신이 좋을 때 나쁠 때 뭐 이런 차이도 있을 테고 개인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넘블로킹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블로킹은 블로킹 로직 즉 싱크 플로우의 로직 시간이 실행될 때 16ms 안에 들어오는 걸 넘블로킹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16ms 이내라고 얘기하냐면 16ms이 되면 초당 6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직을 실행했을 때 한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좀 나중에 또 나올 텐데 프레임당 여러분들의 블로킹 로직이 16ms 안에 들어오면 화면의 그림을 60프레임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넘블로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한 작년에서 재작년까지는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안 그런다? 여러분들은 맥북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맥북 같은 거 쓰시면 하드웨어 트렌드가 느려가지고 감각이 좀 둔해지는데 맥북을 잠깐 잊어버리시고 게이밍 노트북이나 요즘 게이밍 모니터를 사보시면 최저 144Hz를 사용하고 있죠. 60프레임을 쓰고 있을 때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갤럭시 S20을 사보시면 120Hz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레임당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의 버짓이 16ms에서 8ms 이하로 내려갔죠. 그래서 더욱더 과거보다 더 짧은 블로킹 로직을 짜게끔 강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빨라서 넘블로킹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화면 갱신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로직이 사용할 수 있는 싱크 플로우의 타임 버짓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 현재 안드로이드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 4ms 이하예요. 그래야지만 많은 디스플레이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거다. 여러분들의 웹페이지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의 페이지도 한 프레임당 8ms 안에 들어와야 된다. 6ms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블로킹을 처리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넘블로킹이라고 판정되었던 것들이 과거보다 더욱더 블로킹으로 판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는 멀티스레드를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들 동시성을 해결해야 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싱크와 블로킹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에서 퀴즈를 하나 더 내줄 거예요. 아까 드렸던 링크를 열어주신 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퀴즈 하나 더 나갈 거거든요. 안 나가냐? 나가라. 오케이. 나가셨죠 다들? 2번 문제. 브라우저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멀티스레드를 쓸 수 있을까요? 프론트엔드에서. 여기에 대해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생각나는 것만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요. 지금 채팅방하고 퀴즈를 운영하는 관리자 한 명만 둬가지고 실시간으로 퀴즈 맞춘 사람들의 결과나 뭐 선착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없어. 지금 사실은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쿼리 때려서 누가 올렸지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분이 올리셨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만들다 말아가지고 생업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는 좀 더 멋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응답하고 나오면 바로 막 실시간으로 누가 몇 명이 정답 맞췄어 뭐 이런 거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다 배지에 관여하는 배지 몇 개 하지? 오늘 결산 내보고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배지 받으실 분 총 10분을 선정해가지고 선정 이유와 여러 가지 정리해가지고 저희 총무가 올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또 10분 선정하고 오늘은 그 코드 스피치 배지 중에 JS 배지 있잖아요. 새로 만든 거 중에 그거 10분을 모셔야겠다. 제가 경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랬는데 배지가 있었지. 배지를 드리면 되겠네. 저희 배지 원래 개근 찍어야지 받을 수 있는 되게 레어한 배지인 거 아시죠? 이거를 단순히 퀴즈 잘 푸는 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좀 퀴즈를 푸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작성하셨습니다. 일본어 많이 풀었냐? 1번은 일단 네, 뭐 그렇죠. 레코드 몇 개인데? 레코드 한 47분이 그렇구나. 하셨죠. 지금 참가자 63명인데 이런저런 운영진 빼고 나면 한 55분 정도 참가하시는 것 같을 텐데 100분 정도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처음 공지 드린 대로 신청하시고 안 오시면 다음에 안 받아. 라는 강력한 정책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추적부를 도입한 거예요. 추적하려고. 댓글로 하면 추적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넘블러킹하고 싱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아직 어싱크는 안 알아봤죠? 그럼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어싱크를 볼 건데요.
어싱크는 싱크가 아닌 거네요. 한마디로. 아까 싱크 플로우는 명령이 순차대로 실행되는 건데 그럼 어싱크는 뭐야? 싱크와 어싱크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죠. 싱크는 서브루틴 즉시 값을 반환하게 되는 걸 싱크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아까 싱크 플로우랑은 다른 거죠. 즉 싱크나 어싱크나 서브루틴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가 어떤 서브루틴을 만들 때 그 서브루틴이 즉시 싱크 플로우에 의해서 값을 반환하는 녀석이면 싱크라고 부르고요. 서브루틴이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하면 어싱크라고 불러요. 단지 이것뿐이야? 비동기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다는 게 다 이거야? 맞아. 그 비동기라는 게 그냥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함수를 호출했는데 함수가 즉시 값을 반환하면 싱크인 거고 함수가 값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해. 이건 어싱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싱크, 어싱크에는 대단한 뜻이 있지 않다. 우리가 함수한테 호출해서 값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다른 수단이 뭔데? 다른 수단. 대표적인 다른 수단에 프라미스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패치를 이용하면 패치가 즉시 값을 반환하지 않고 저희한테 프라미스를 반환해 준단 말이에요.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하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값은 통신 완료되어 있는 리스판스 값인데 그거 주지 않고 프라미스를 줘.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했어. 또 가장 흔한 콜백 함수가 있죠. 우리는 원하는 게 값을 반환하는 건데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걔한테 값을 줄 거야. 또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줄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다 어싱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싱크, 어싱크는 멀티스레드와도 관계없고 뭐 비동기 프레임과도 관계없고 오직 함수가 값을 직접 반환하느냐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값을 반환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수가 있으면 걔가 함수가 직접 값을 반환 안 하고 콜백 함수 받아도 콜백 함수 호출하는 걸로 값을 반환하게 하면 무조건 어싱크가 된다. 대단한 거 없죠. 어싱크는 고작 그 정도입니다. 어싱크의 단점이 뭘까요? 왜 어싱크를 쓰냐? 단점. 호출 결과가 즉시 반환되지 않으니까 현재 싱크 플로우가 종료돼요. 저희가 함수에서 값을 받는 경우에는 함수의 값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원래 싱크 플로우가 진행되고 있겠죠. 근데 어싱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어싱크 함수를 호출한 쪽은 이미 종료가 돼버리고 그 이후의 전개는 콜백 함수 이후부터 전개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호출 결과가 즉시 반환되지 않으면 현재 싱크 플로우는 바로 종료가 돼버린다. 현재 싱크 플로우가 종료되니까 그 싱크 플로우 안에 있던 렉시컬 인바이먼트의 상태를 쓸 수가 없어. 아씨, 어휘 공간 어려운 얘기 나왔죠? 대충 던지고 어쨌든 싱크 플로우가 종료된다는 얘기는 그때 선언되어 있던 지역 변수 응? 혹은 뭐 인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즉 콜백 함수를 불렀을 때는 콜백 함수 안에서 인자로 넘어온 값만 인지할 수 있지 그 어싱크 함수를 불렀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들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어. 싱크, 어싱크 개념이 블록이랑 별개인지 다른 블록, 방식으로 변환해도 블록이 걸리면 어싱크인가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답해줘. 어떤데? 제가요? 응. 어떤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이 하얘요. 지금 아이씨, 미친. 지금 질문이 뭔지도 지금 뭐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놈의 퀴즈를 만들다가 핑계네. 싱크, 싱크는 블록, 넘블록과 완전히 관련이 없죠. 네, 완전히 관련이 없어요. 어싱크는 그저 함수의 반환값이 직접 반환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반환되기만 하면 어싱크이기 때문에 언싱크 블로킹도 가능하고 어싱크 넘블록도 가능해요. 싱크는 함수가 직접 값만 반환하면 되니까 싱크 블로킹도 있고 싱크 넘블로킹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함수를 짜면 싱크 블로킹이겠죠.
근데 충분히 짧게 그 함수가 작동하면 싱크 넘블러킹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콜백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싱크 블로킹, 어싱크 넘블러킹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블로킹은 넘블러킹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크 로직을 짧게 짜든지 싱크 플로우를 짧게 짜든지 아니면 멀티스레드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고 두 개는 조합할 수 있다. 그 조합한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들이 나옵니다. 자바를 예를 들면 퓨처하고 컴플리티드 퓨처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잖아요. 퓨처 같은 경우에는 싱크 넘블러킹이고요. 컴플리티드 퓨처는 어싱크 넘블러킹이죠. 그럼 그래서 구형 인터페이스 예를 들면 돔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있는 is complet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싱크 넘블러킹이고요. 나중에 이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지겹게 할 테니까. 그래서 싱크의 단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현재 이 어싱크 함수를 불렀던 애들이 다 정리되고 없어지니까 흐름이 명확하게 이어지지가 않아. 고투 점프하게 된단 말이죠. 어디로? 콜백 함수 같은 데로 점프해. 어디로? 프라미스 덴으로 점프해. 로직이. 원래 있던 로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죠. 그 콜백 안에 콜백을 왜 만드냐? 로직이 계속 새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나마 콜백 헬은 양반인 거죠. 왜냐하면 코드가 근처에 있잖아. 근데 콜백 함수가 완전히 다른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시 콜백 함수를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다 콜백 함수를 만들어 놓고 가져와 쓴다고 생각하면 코드가 막 널뛰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널뛰기 하니까 우리가 이 업무의 흐름을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싱크플로우가 종료돼 버리니까 저희가 어싱크 함수를 쓸 때 어싱크 함수의 결과값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싱크플로우에 있는 상태도 원한다면 콜백 함수 외에도 주저리 다 현재 상태를 그 함수한테 넘겨줘야지만 그 함수가 현재 상태를 넘겨받은 거와 동시에 자기 값까지 해가지고 콜백을 호출해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짜시죠. 어싱크의 단점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싱크의 장점과 어싱크의 장점을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진아, 근데 우리 설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쯤 설문 타이밍 아니냐? 설문 타이밍이요? 기억도 안 나네. 다음 거는 어. 다음 거는 그거예요. 다음에 대해 각자 실제 업무에서 활용 정도를 골라주세요인데 알았어. 나 뭔지 알 것 같아. 예. 자, 싱크 로직으로 어싱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싱크의 장점과 어싱크의 장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한눈에 파악된다는 거죠.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되니까. 대신에 싱크를 길게 짜면 블로킹이 일어나. 그래서 싱크처럼 보이게 짜면 장점이 있는데 안에는 어싱크로 작동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이 싱크처럼 보이는 거지 내부에는 어싱크가 연동돼 가지고 계속 싱크 로직이 끊어져 있는 것들을 강제로 연결해서 붙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저희가 어싱크 함수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현재 싱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보내줘야 되는 내용을 계속 기억해가지고 그 다음번 어싱크 콜백한테 연결해주고 또 그 다음번 어싱크 콜백한테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짜집기를 자동으로 해주는 문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불러요. 현재 싱크 로직을 갖고 있는 모든 상태를 잘 저장하고 있다가 어싱크 이후에도 그 상태를 복원해서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연속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컨티뉴에이션 그 컨티뉴에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언어들은 싱크 플로우 로직처럼 짜여져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싱크가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도 크게 보면 그러한 편의 문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어싱크가 나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상태를 그 다음번 어싱크한테 전달해주게 해주는 그러한 중간 상태 저장자 컨티뉴에이션 때문에 가능해져요.
이 컨티뉴에이션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CPS라고 불러요. 컨티뉴에이션 패칭 스타일. 컨티뉴에이션이 저 상태라면 걔를 계속 넘겨주면서 비동기 함수 사이의 콜백들을 이동하고 다니는 거겠죠. 어싱크 어웨이트 아시는 분들은 어웨이트가 나올 때마다 어웨이트를 기준으로 그 위와 아래를 싱크 플로우를 따로 짜가지고 프라미스된 이후의 로직으로 분리시켰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때마다 넘어오는 앞에 프라미스 앞쪽에 있는 값들이 컨티뉴에이션으로 계속 넘어와서 패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den으로. 무슨 얘기냐고? 어차피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근간이 되는 건 CPS 스타일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로직을 통해서 함수형 언어의 장점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원래 이 싱크플로우 로직을 사용하는 제어형 언어에서도 똑같이 어싱크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을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제너레이터와 어싱크와 어시크너스 이터레이터라고 이 세 가지 기능이 제공이 돼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싱크는 아닌데 컨티뉴에이션 패싱 스타일로 제너레이터라는 기능과 어싱크라는 기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두 개의 쓸모가 달라서 두 개의 장점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어싱크 이터레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ES6 발표하자마자 만들어진 기능이고 어싱크는 그 다음 해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이라 봐야 2018년도예요. 지금 2020년도잖아요. 쟤네들은 2015년도에 나오고 2017년도에 나오고 2018년도에 나오고 다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매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르쳐드린 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 CPS 스타일로 되어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싱크 CPS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할 거예요. 여기다 설문을 날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음소거를 좀 몇 분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꼭 방을 잘 만들겠습니다. 설문이군요. 설문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설문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CPS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쓴다. 그 다음에 뭐 리액트 사가가 원해서 난 제너레이터를 쓸 수밖에 없어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 직접 내 로직을 짤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야. 혹은 나는 리액트 사가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직접 잠시만요. 디스패처나 클릭이 안 액션을 되는군요. 잠시만요. 제가 똑바로 안 들어. 제가 정신없다고 막 이거 엄살피더니 이거를 3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3시간에 만들어. 지금 한번 페이지 한번 갱신하시면은 될 겁니다. 잠깐만요. 안 되는데? 안 되네요. 잠시만요. 퀴즈는 퀴즈인데 설문은 원래 네. 실시간으로 결과를 보려고 만든 거다. 실시간 결과 갱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 설문은 다들 참가해도 돼요. 제가 잠깐만요. 참가하시면요. 저희 또 문제가 총무가 계속 있네. 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잠시만요. 죄송해요. 개불쌍해. 이게 제가 대충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 3개를 별도로 서브밋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만들어줘.
네, 이거 이렇게 이걸로 F5. 다시 한 번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F5. 좋아. 자, F5 하시면 제출 버튼 3개로 바뀌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걸로. 다음번엔 잘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쓸만해. 작동만 하면 돼. 이거는 제가 결과를 볼 거예요. 보고서 얘기 좀 할 건데요. 어떻게 결과를 보느냐? 또 우리 총무를 갈아가지고 계속 쿼리를 날려보면서 몇 분 참가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냥 빨리 그룹 바이 해가지고 카운트를 봐라. 그룹 파일을 잠시만요. 자, 원래 이렇게 갈궈야지 나중에 관리자 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잠시만요. 실시간으로 쿼리를 짜고 있다니. 저희 오셨던 분들은 코드 스피치 총무 빡센 거 아시죠? 다들. 아니. 이게 지금 이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제너레이터는 채팅방에 적어줘. 안 쓴다 24분, 라이브러리가 2분, 그 다음에 직접 사용이 7분입니다. 우와, 제너레이터 직접 사용이 7명이나 돼? 뭐 하는 분들이지? 왜 제너레이터 쓰지 실무에서? 자, 그 다음 아싱크. 어싱크는 안 쓴다 6분, 아니, 어싱크 안 쓸 수 있어? 라이브러리 2분, 아니다, 이거 라이브러리 있어. 6분, 그 다음에 직접 사용이 35분입니다. 어싱크는 많이 쓰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안 쓴다 42분, 거의 안 쓰지. 라이브러리 6분, 쓴다 3분입니다. 야,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요구하는 라이브러리가 대체 뭐지? 그 6분들 저한테 채팅방에 좀 적어주세요.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요구하는 라이브러리가 뭔지. 신기하네. 마지막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거. 제가 발라드릴까요? 잠깐만요. 뭐 그거 하고 있어. 설명해야지. 실제적으로 제너레이터를 많이 쓰는 분야는 리액트 사가예요. 사가가 이걸 채용하고 있어서 제법 쓰는 분이 많아서 저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요구로 인해서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없네요. 오히려 직접 사용이 7분이나 되신다는 게 거의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어디다 직접 쓰지? 그 다음에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편리하니까. 어싱크 이터레이터는 어싱크 이터레이터는 라이브러리가 이해가 안 되네. 어싱크 이터레이터를 이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벌써 나왔다고? 없을 것 같은데. 질문 뭔데?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나 프라미스는 문법적 장치에 의해 어싱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는데 단순 콜백은 서브싱크 플로우인데 왜 비동기인가요? 서브싱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플로우의 그 호출 지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함수 호출하면 그 결과값이 딱 그 호출한 자리에 돌아오잖아요. 프라미스는 안 돌아오고 함수 안에 있는 플로우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고 여러분들의 원래 플로우는 종료돼요. 그래서 원래 플로우 코드는 종료되고 함수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뿐이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콜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하는 건 함수의 결과값인데 결과값으로 돌아오지 않고 콜백 함수에 있는 로직으로 도망가 버리고 콜백을 이용해서 어싱 함수를 호출한 쪽은 종료돼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이어지지 않아요. 로직이. 다른 수단으로 값을 리턴한다는 게 사실 값을 리턴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값을 얻을 수 없다. 싱크 플로우가 값을 얻을 수 없다가 핵심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총무가 좀 상태가 좋으면 질문들을 잘 해서 저랑 대화하는 형식으로 꾸미려고 그랬는데 애가 상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네. 썩었어 지금. 정신 차려. 너 너무 찾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코드 스피치를 총무를 해서 그래. 아, 오랜 공백기가 이런. 이게 그냥 라이브 코딩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막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걸 막 하다가 오니까 정신이 확 쏙 빠졌네요. 뭐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블로킹 4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블로킹을 줄이면서 싱크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맨날 내는 예제예요. 그럼 저희가 가장 간단한 블로킹 싱크 4를 볼게요. 그러면 워킹이라는 작은 함수가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친절한 한글 설명이나 그림 설명 다 끝나고 이제부터 코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 원래 코드밖에 안 써요. 교환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워낙 많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참가하셔서 친절하게 오랜만에 한글을 쓴 거고요. 원래는 코드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 교환은. 요거 88회인데 87회 거 보셔도 코드밖에 안 나오는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일 코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포죠. 10만 번 돌고 있는 포입니다. 10만 번이라는 걸 돌면서 워킹을 계속 호출해주고 있어요. 워킹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함수인데 어쨌든 워킹을 호출해주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10만 번이 너무 긴 블로킹을 일으킨단 말이죠. 워킹 함수가 되게 무거운 함수라면 오랫동안 블로킹을 일으킬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넘블로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맥스 값 얼만큼 로드를 둘 건데 한 번 프레임에 얼만큼만 로드를 할 거야 라는 두 번째 인자인 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한 블록을 받는 세 가지 변수를 받아서 실행되는 MB4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i 값을 함수에서 초기화를 시키죠.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i가 맥스 값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프레임이 동작할 때마다 로드만큼만 전진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면 이 f 함수만 볼까요? 이 f 함수를 보면 타임을 받는 함수인데 이 함수 안에서 커런트 값을 로드 값으로 한정 지었죠. 그러면 커런트 값을 하나씩 까먹는 게 0이 되든지 아니면 i가 맥스보다 작은 상태가 유지되든지 이 두 개가 만족될 때만 여기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커런트보다 더 많이 한 번에 루프를 돌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맥스보다 i가 넘어가는 일도 없겠죠. 그럼 이 사이에 루프를 돌고 i는 한씩 계속 차근차근 추가된단 말이에요. 이 i 값은 f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그 바깥쪽 스코프에 있는 변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i는 이게 여러 번 호출될 때마다 계속 단조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맥스에 도달하겠죠. 여기. 그 값을 보면 i가 일단 맥스보다 작다. 맥스보다 작은 거죠. 맥스보다 작으면 다음 프레임으로 이전하는 거죠. 다음 프레임으로 다시 가서 얘가 또 실행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발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 처음에 f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커런트만큼만 전진하고 빠져나와서 꼭
또 그 다음 프레임에서 커런트만큼 전진하고 커런트만큼 전진하고 그러다 언젠가는 i가 max보다 꽉 차게 돼가지고 커런트보다 x가 먼저 빠져나오게 돼서 i가 다 찼으면 끝내주는 식으로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 코드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코드가 제일 쉬운 코드입니다. 앞으로 이 코드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쨌든 이 코드가 부담스러우시면 그 이후부터 계속 부담스러우실 건데요. 뭐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할 거니까 게다가 이게 온라인이고 코드 스피치는 정통적으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해 안 되셔도 나중에 계속 동영상 돌려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때나 코드 스피치 수업은 그냥 다소 어려워도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상 보고 복습해라 이거지. 자, 이렇게 돼서 i를 찍어보면 i가 단조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부터 max까지. 그쵸?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나는 100번을 돌고 싶은데 한 번에 10개씩만 돌고 싶어. 이러면 한 프레임에서는 10번밖에 안 돌기 때문에 블로킹 기간이 되게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짧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넘블로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당 넘블로킹을 일으켜서 다음 프레임으로 계속 이전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넘블로킹을 구현한 거죠. 그렇죠? 넘블로킹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환값이 없고 얘한테 반환값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싱크 어싱크를 따질 녀석은 아니지만 바깥쪽 세상에서는 MB4가 언제 끝나는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B4를 호출한 다음에다가 여기다 뭘 쓰면 이 워킹의 결과가 끝난 다음에 얘가 작동한다라는 거를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킹이라는 애가 어떤 변수를 단조 증가시키는데 이 시점에 요 코드 바로 다음 줄에 그 단조 증가된 변수가 있을 거냐면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싱크 로직에서 얘의 사이드 이펙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정 MB4는 어싱크 함수인 거죠. 설령 반환값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싱크 플로우 안에 포함될 수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어싱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싱크 넘블로킹을 구현한 예제라고 할 수 있죠. 무거운 포를 넘블로킹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번에 블로킹하는 양을 줄였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인자인 10이죠. 물론 100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은 착각하시겠지만 워킹이 얼만큼 무거울 줄 알고 워킹이 엄청 무거우면 100번 루프 도는 것도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에 10번씩만 루프 돌고 다음 프레임으로 옮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 손에 맡긴 거죠. 네가 보건대 퍼포먼으로 측정해 보고 너무 무겁다 싶으면 로드라는 변수를 조종해 가지고 이 무거운 맥스 값을 프레임당 조절해 가지고 써. 그러면 만족할 만한 넘블로킹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귀찮으니까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대신에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도입할 거고요. 타임아웃이 아니라 그냥 타임아웃 함수인데 얘는 인자로 콜백 함수와 시간의 딜레이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타임아웃이라는 함수의 감을 잡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더 내보낼게요. 나가라 퀴즈. 아하, 그렇군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정신 차려. 아,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그런 지금 술 마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지금. 미치겠다. 자, 감을 잡기 위해서 셋 타임아웃 기반으로 타임아웃을 구현해 주세요. 제한 시간 1분. 제가 주관식 문제를 줄이려고 그랬는데 주관식을 너무 많이 냈어. 객관식으로 다음부터는 할게요. 급해서 그래. 급해서. 주관식 내면 아무도 안 풀 거 아니야. 그럼 뭐 문제 내는 사람도 의미 없고 문제 푸는 사람도 아니다. 문제 열심히 푼 사람 배지 줄 거지? 그렇지. 이런 문제도 못 푸는데 배지를 받으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답을 올리실 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래? 배지 굳었다. 네. 세 분이 올리셨습니다.
5분, 6분. 그래? 열심히 올리시는 거. 저희 총무가 가장 쉬운 답변을 하나, 아니 아직 몇 분? 8분, 그래. 그러면 일단 선착 11분입니다. 한번. 오, 야, 준호 링크 좀 줘라. 지금 준방. 잠시만요. 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구현은 답이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 네. 제일 짧은 가장- 답안을. 제일 짧은 답안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누군데? 네, 누군데? 이수호님이십니다. 오, 수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호인가? 수호야, 그 수호냐? 제가 아는 수호님 아니면 죄송하고, 아는 수호면, 수호 원래 아는 애거든요. 근데 그 수호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안 치시는. 여러분 다 줌 채팅 보실 수 있죠? 네. 줌에 채팅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채팅방. 총무가 제일 짧은 답안을 공개할게요. 채팅에 올려드려. 이거죠? 예. 제일 짧은 답안은 저겁니다. 일단 4번 문제를 푸신 상위 20분, 선착 20분까지는 배지에 일단 자격을 갖고 계신다고. 아니, 총점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네. 자, 그래서 타임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어떤 함수인지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걸 추상화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구현하든 셋 타임아웃으로 구현하든 어쨌든 제 로직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서 이제 무조건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쓸 거거든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코드가 너무 길잖아요. 그 타임아웃 두 번째 인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생략하면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PS를 사용하는 가장 초창기 ES6의 기능이 제너레이터예요. 근데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약간 함수적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리커전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준호랜다. 쳐라. 리커전이라고. 채팅방에. 저요? 응. 리커전? 썩었어. 씨. 어머. 써주셨는데? 리커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리커전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이미 구조가 나와 있는 녀석을 순회하는 걸 얘기를 해요. 루프에 가까운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루프에는 두 가지 종류를 바라봐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첫 번째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루프가 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터레이션. 이터레이션이라는 루프는 구조가 확정적이라서 그 구조 확정적인 거를 순회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리커전이라는 건 구조가 확정적이라기보다 제가 어딘가로 이동하면 그 다음번 이동할 포인터가 있어. 이런 경우에를 리커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터레이션하고 리커전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순회하는 거를 리커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코리커전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리커전의 반대가 코리커전이죠. 써봐 빨리. 앞에 CO만 붙이면 되는데. 아씨, 이거 막 걔야? 뭐지? 하이버네이트 모드인가? 그지야. 정신 안 차려? 나 어디까지 다 얘기해줘야 돼. 너무 썩었어. 어쨌든 코리커전이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이건 리커전의 반대인데 이거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일단 코리커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순회하는 게 아니라 작은 힌트로부터 구조를 만들어내. 그래서 다른 언어에 있는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레인지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레인지 가로 열고 1,10이라고 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뭐 어떤 이터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적어 쓰면 좀. 네?
레인지 1,10이라고 쓰라고. 되게 느려.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저런 걸 보면요. 1과 10밖에 안 좋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가 다 연상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리커전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에요. 작은 힌트로부터 구조를 만들어내. 그렇죠? 1과 10밖에 없는데 1, 2, 3, 4, 5, 6, 7, 8, 9, 10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코리커전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제너레이터도 목적이 리커전이 아니라 코리커전이라는 거죠. 뭔 어려운 소리라고 있냐고? 이제 보면 알아요. 자,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함수는 펑션에다 곱하기 붙이면 되죠. 이거는 계산 안 해주나 몰라. 그냥 곱하기 화살표로 하면 좋을 텐데 제너레이터는 반드시 펑션을 써야 돼요. 펑션 곱하기 해서 화일문이 추르르 돌고 있는데 일들을 계속 i를 주고 있으니까 얘는 0부터 단조 증가하는 i를 무한히 반복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냥 인피니티 같은 녀석인 거죠. 저희가 콘솔 로그에 인피니티 넥스트라면 0이 찍히는데요. 계속 넥스트를 무한히 호출할 수 있죠. 그러면요. 싱크 플로우에서는 파일문이 나오면 한 번이라도 파일문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싱크 플로우에 빠져가지고 무한 루프에 빠지니까 CPU가 블러킹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일들을 통해서 파일문을 중간에 탈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싱글 플로우에서는 파일문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실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것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파일문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CPS를 통해서 뭘로 돼 있다? 어싱크 함수가 컨티뉴에이션을 패싱하는 스타일로 바뀐다.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코드 그대로 바벨로 들고 와서 바벨로 치환해 보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제너레이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요거를 바꿔볼 건데 이렇게 제너레이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 제너레이터 함수는 맥스 로드 블록을 받는 건 똑같죠. 근데 어디가 차이가 나죠? 어싱크 함수였던 타임아웃의 F 함수가 없어졌죠. 왼쪽 오른쪽에 큰 차이를 보시면 얘는 내부적으로 어싱크 형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타임아웃을 부르는 부분이 타임아웃의 F를 부르는 부분을 보시면 콜백 함수를 넘겼잖아요. 콜백 함수가 그 다음번 콜백 함수를 또 호출해가지고 진행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제너레이터 코드를 보시면 콜백 함수를 부르는 스타일이 없어졌잖아. 다 싱크 플로우로 되어 있단 말이지. 어싱크 함수가 없어지고 다 싱크 함수로 돼 있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로직을 평가해 보면 오른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F 함수가 어떤 식으로 재호출되는지를 추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일단 오른쪽을 보면 어떻게 작동하죠? 파일이 i보다 max보다 작아야 돼. 이건 당연한 로직인 거고 그 다음번에 커런트를 하나씩 까가지고 블로킹을 하다가 커런트가 다 까지면 어떻게 되죠? 커런트를 다시 로드 값으로 바꿔주고 일들을 때려. 여기서 한 바퀴 멈추고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일드가 다시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 대신에 중지점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파일문을 한번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받아들여 주세요. 그전에는 이렇게 파일문 도중에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콜백 함수를 통해서 회전시켰어야 되는데 얘는 더 이상 타임아웃이라는 우리의 정책을 요 루프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난 여기서 중지할 수 있는 권한만 너한테 한번 돌려줄게 라고 훨씬 더 외부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빼줬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해 보자면 MB4는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하드코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MB4가 관심 있는 건
잘 분산해서 로드만큼 루프를 돌리는 거지. 이때 타임아웃 함수를 쓸 건지 셋 타임아웃을 쓸 건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쓸 건지는 MB4의 관심사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지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제너레이터 함수는 원래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인 맥스로드 블록까지만 관심사에 있는 코드를 만들고 중지점이나 그 이후 처리에 대해서는 외부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왼쪽 코드에 비해서 오른쪽 코드가 타임아웃이나 콜백 함수 형식을 따른다는 걸 외부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알고리즘 상으로도 안전하고 이게 전부 다 싱크 플로우 로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아니라고? 오른쪽도 힘들다고? 아, 오른쪽 쉽잖아. 그렇죠? 아니 쉬워? 쉽잖아. 커런트라는 지역 변수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스코프 변수가 따로 있잖아요. 이쪽 스코프에 i가 있고 함수 내부 스코프에 커런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코프도 다르잖아. 어렵다고. 근데 얘는 똑같이 다 이 안에서의 지역 변수인 i와 커런트를 사용하고 있고 커런트는 로드로 시작해서 하나씩 까다가 이때가 되면 로드로 다시 초기화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읽으면 된다고. 이게 저희가 싱크플로우의 장점인 거죠. 어휘 공간이라는 단어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 안에 있는 어휘 공간이 싱크플로우 공간이라면 i와 커런트가 똑같은 공간 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이란 말이야. 그걸 그냥 쓰면 돼. 근데 그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다? 얘의 f 함수의 어휘 공간은 타임, 커런트 밖에 없고 로드는 바깥쪽 어휘 공간에서 가져와야 되고 i도 바깥쪽 어휘 공간에서 갖고 와야 되죠. 복잡한 이 스코프 형식을 이용해서 이 로직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에서 클로저나 자유변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지식이 없이도 여긴 다 이해가 돼. 왜? 다 지역 변수로만 돼 있으니까. 게다가 복잡한 콜백. 여기서 f 함수로 호출해서 다시 일로 왔네. 여기서 f 함수 호출했으니까 로직이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복잡한 이상한 점프가 없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읽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녀석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너레이터를 호출하면 이터레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터레이터를 얻었으니까 이터레이터는 넥스트를 통해서 던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의 넥스트를 호출해서 던이면 끝내고 true면 끝내죠. OR이니까 펄스면 타임아웃을 다시 호출해서 F를 호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발동시키면 되죠. 코드가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자바스크립트의 이터레이터를 아신다는 가정하에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MDN 가서 이터레이터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어쨌든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에서는 넥스트 음소거 잠시만요. 이터레이터에서는 넥스트를 호출하면 넥스트에 따라서 그 다음번 일드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번 일드 값이 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또 계속 전진하겠죠. 그때마다 타임아웃을 이제는 MB4 쪽에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관장하는 쪽과 루프를 실행하는 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MB4 함수는 루프를 실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얘는 관심을 갖는 거죠. 얘가 타임아웃을 쓸지 안 쓸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에 비해서 루프 자체의 알고리즘이 이쪽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일드 포인트만 줄 테니까 네가 적절할 때 그 다음번 콜을 다시 해줘 이거죠. 그럼 얘가 그 다음번 일드를 콜하는 건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보면 뭐다? 넥스트로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타임아웃을 호출하게 되면 F 함수가 호출돼서 이터레이션 넥스트가 호출되고 넥스트가 던이 아닐 때는 다시 타임아웃을 대기했다가 F 함수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넥스트가 호출되고 던이 아니냐면 또 타임아웃 기다렸다가 또 넥스트 호출하게 되고 그때마다 커런트만큼 전진해가지고 일드를 걸고 이때 이 넥스트에 대한 결과값이 한번 나오게 되고 또 타임아웃 했다가 F 함수를 호출하면 또 커런트만큼 전진했다가 일드가 되고 결국엔 IMAX가 빠져나오면 여기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던이 펄스가 돼서 빠져나오게 되는 형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장점은 뭐냐면 커리커전 부분과 커리커전을 실행하는 부분을 나눠가지고 관심사를 분리시킬 수가 있다. 리액트 사가도 비슷해요. 리액트 사가의 제너레이터 부분은 일들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하고 싶은 일을 기술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쪽에서는 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언제 전진을 시킬지, 뭐 프라미스 된 이후에 전진을 시킬지 뭐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싱크 플로우 내에서도 뭘 할 수가 있다? 일들을 통해서 싱크 플로우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 앞에까지 설명한 블로킹 로직에 따르면 원래 싱크 플로우는 중단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싱크 플로우를 중단할 수 있어. 이 특수한 능력을 서스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내부 상태가 코드 한 줄 한 줄 사이에서 서스펜드 리줌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터는 내부적으로 CPS를 구현했기 때문에 요 한 블럭마다 CPS가 성립하게 되고 이때 에일드를 통해 가지고 서스펜드를 걸고 다음번 넥스트로 호출할 때 리줌이 일어나는 식으로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내부에서는 어싱크 함수 스타일이지만 지역 변수 전체를 CPS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번 넥스트가 호출될 때 있는 콜백 안에 또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요. 제가 코드 스피치 85편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멀티스레딩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교환을 약간 변형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오늘 전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더 자세한 내용이나 바벨 코드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한 해설을 보시려면 코드 스피치 85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래요. 그쵸? 이게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너레이터 사용하면 뭐가 장점이다? 비동기 스타일의 콜백 루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동기적인 코드를 통해서 작성하기도 편할 뿐더러 실행 부분과 루프 부분의 로직을 분리할 수가 있다. 실행한 쪽은 넥스트를 통해서 실행하고 이쪽에서는 오직 루프에 대해서만 신경 써서 관심사를 분리할 수가 있다. 바깥쪽에 보이는 코드는 완전히 똑같죠. 백백 워킹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프라미스를 할 거예요. 오늘은 프라미스까지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1시간 잡았는데 뭐 떠들고 뭐 하다 보니까 2시간 다 채우겠네. 이래서야 의미가 있나? 더 줄여야 되나? 이러면 상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탈자 많이 없으시고 계속 잘 듣고 계신 거 보면 아니 많이 계신가? 한 6분 나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 강의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느리게 하고 있거든요. 원래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속도로 했으면 이미 다 끝났을 텐데 천천히 전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너레이터 쓰는 코드를 봤으니까 이걸 프라미스 일드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바뀐 부분은요. 오직 프라미스 일드밖에 없죠. 그리고 프라미스 안쪽으로 제가 뭘 밀어넣냐면 원래 파일문 안에 있던 로직을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프라미스 내에 타임아웃 로직도 넣어버렸어요. 일단 이렇게 시작해보자고. 그럼 이 코드에 따르면 제너레이터가 한번 실행되면 무조건 프라미스를 하나 만들어서 일들을 할 건데 프라미스는 만들자마자 일드 되겠죠. 그래서 프라미스 자체는 즉시 일드 돼요. 즉시 일드 되는데 이 프라미스가 일드 되면서 이 안에 있는 로직은 실행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로 태스크로. 실행되면 커런트만큼 전진을 하겠죠. 그렇다고 den이 호출되는 건 아니죠. den은 언제? 타임아웃 이후에 레스가 호출될 거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끝나야지 den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코드 시작할 때 이 정도 코드면 돼요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게 이 정도 코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 코드가 어려우시면 앞으로도 코드가 계속 어려울 건데요. 괜찮죠? 아닌가? 호눅스님은 울고 계시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어싱크 어웨이트 쓸 정도면 니네들은 프라미스 다 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강의잖아요. 제가 여기서 프라미스나 제너레이터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나 제너레이터도 모르겠는데 뭐 프라미스야 뭐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왜 i가 안쪽에서 플러스 되는데 움직여요? 뭐 이렇게 클로저 모르고 이런 그런 수준으로 강의가 지금 내려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어싱크 어웨이트의 문법은 어떻게 돼요? 언제 쓰는 좋은 샘플이 있나요? 뭐 이런 거 기대하셨으면 안 맞는 거죠. 저랑 지금. 그런가요? 어쨌든 일드에서 프라미스를 보냈으니까 일드는 즉시 넥스트에 호출될 거야. 단지 넥스트에 호출됐을 때 den으로 해소되지 않을 뿐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MB4를 짤 건데 기존의 MB4가 이거죠. 제너레이터에 맞춰져 있는 MB4가. 왜 MB4냐고? 아까부터 얘기 한 번도 안 했구나. 넌 블락킹 포기 때문에 MB4로 전화 온 거야. 근데 이 프라미스에 되어 있는 제너레이터 2를 이용하면 이런 코드로 바뀌어요. 달라진 점은 뭘까요? 달라진 점 몇 가지 있는데 이터레이터 넥스트의 던이었잖아요. 이터레이터 넥스트 던인데 지금 보면 넥스트 함수를 받을 때부터 이터레이터 넥스트를 제가 그냥 귀찮아서 보냈단 말이야. 이 마지막 줄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이터레이터 넥스트를 보냈으니까 해체하면 밸류 던으로 해체될 거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F 함수의 루프를 도니까 이 안에서 이터레이터의 넥스트를 호출했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이터레이터 넥스트를 넥스트 함수에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밸류 던으로 해체가 되니까 던이면 끝난 거고 던이 아닐 때는 밸류 값에 프라미스 객체가 들어왔죠. 여기 있는 일드가 프라미스 리턴했잖아요. 그럼 프라미스 den에서 v 값은 상관없고 넥스트 이터레이션 넥스트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프라미스를 섞었으면 프라미스가 리졸브 되는 순간에 이터레이션 넥스트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프라미스가 den이 되는 순간 그 다음번 이터레이터를 호출하면 되잖아요. 이걸 보면 리액트 사가 쓰셨던 분들은 리액트 사가에 제너레이터 옮기면 사가 내부에서는 이렇게 작동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 MB4라는 코드는 유명한 제너레이터 실행기인 코라는 라이브러리의 함수와 거의 비슷하죠. 이게 전통적인 CPS를 소비하는 패턴이에요. 어쨌든 제너레이터랑 섞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랑 프라미스랑 섞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코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영상이 남잖아요. 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더 충격적으로 가보면요. 제가 이 앞에 거랑 비교해서 로드를 제거했잖아요. 이 위에서. 로드 제거한 거 보이세요? 야, 이놈 막 나가네. 로드 없이 그냥 블럭을 막 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i를 무조건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 하나 때마다 프라미스 하나씩 리턴하고 있죠. 그럼 제가 묻건데 누구한테? 남진이한테 묻을 건데 남진아 이러면 네. 맥스 값을 크게 보내면 블로킹이 걸리냐 안 걸리냐? 맥스 값을 크게 보내면 블로킹 걸리냐고요? 남진아 나 설문 막 하나 더 만들어도 돼? 지금 막 만들고 싶은데. 지금 만들고 싶다고요? 아니 뭐 가능하죠. 뭐 안 되지는 않은데. 이거 그냥 냈으면 좋겠어. 현재 코드는 블로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금 요 코드요? 어 그냥 현재 코드는 이렇게 쓰라고요? 그냥? 그치. 그냥 잠깐만요. MB4 포함이죠. MB4에다 제가 큰 맥스 값을 넘겼을 때 블로킹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너무 좋은데? MB 일단 그냥 현재 코드에서 MB4에다가 MB4의 맥스 값을 크게 줬을 때 블로킹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MB4의 맥스 값을 크게 줬을 때 블로킹이 일어나나요? 이건가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로? 예 아니요. 선택하는 걸로? 그래야지 빨리 그룹 바이 때리지. 잠깐만요.
저 심심해요. 우리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채팅방에 질문도 없고 그래서. 아, 내가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내가 반성해야 되는 건가? 허점이 더 많은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뭔가 딴지 걸고 그거 틀렸는데요. 뭐 이렇게 딴지 걸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겠어. 일단 지금 블록 얘는 함수는 뭐 적당한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적당한 함수. 뭐 구구단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맥스 값을 충분히 많이 줄 거니까 블록이 짧든 길든 어쨌든 충분히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1억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아까 셋 타임아웃을 쓰신 여러분들 중에서 또 여기서 그거네. 정답자 오답자 또 갈리겠네. 아직 안 띄웠어요. 아직 안 띄웠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77777. 네. 그다음 이게 지금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기 지금 다들 막 라이브 코딩 하는데 진짜로 라이브 코딩이에요. 진짜 라이브 코딩을 제가 했습니다. 잠시만요. 왜? 아니구나. 어. 자,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 떴습니다. 5번. 찍으시면 되잖아요.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런지 설명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 오늘 수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근데 의외로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어렵기 때문이죠. 적당히 숫자 차면 얘기해줘. 잠시만요. 오씨, 10번이야? 빨리 끝내야겠다. 1시간으로 하려면 2시간. 왜? 지금 7. 회사에 저희 개 보여드릴까요? 얘가 아인이에요. 얘가 우리 마스코트가 얘예요. 얘. 그럼 마감할까요? 어. 마감하고 오케이. 지금 그림 그대로죠. 일어난다 16분. 어. 안 일어난다 30분입니다. 그렇구나.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요, 이 코드를 나중에 블로킹이 된 것 같지만 브라우저가 안 뻗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블록 함수에다 콘솔 로그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 로그 값이 계속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블로킹 당한 것처럼 브라우저를 건들 수가 없어요. 죽지는 않는데 블로킹 당한 것 같아. 꼭. 원래는 그냥 포문으로 여러분들 1억 돌리면 죽거든요. 브라우저가. 먹통이 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콘솔 로그가 계속 찍힌 게 아니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콘솔 로그는 돌면서 죽지는 않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프라미스 잡 때문에 그래요. 이거와 관련된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로 테스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써라. 마이크로 테스크. 마이크로 디스크요? 음. 어머, 써주셨어요. 네. 이 마이크로 테스크라는 개념이 처음에 발족이 됐어요. 마이크로 테스크는 뭐냐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애니메이션 프레임 안에서 다시 비동기 타이밍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W3C 표준과 ECMA 스크립트 표준은 서로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이 표준안에 따르면 잡스에는 두 가지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말고 스크립트 잡스랑 프라미스 잡스라는 게 있어요. 이 프라미스 잡스는 NQ라는 데 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는데 Q가 해소될 때마다 비동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나 셋 타임아웃이 프레임을 분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도 다시 Q가 쌓여 있는 프라미스 잡스를 해결할 때마다 비동기 타이밍이 일어나요. 그러면 프레임 안에서의 비동기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파일에 걸려 있는 맥스의 숫자만큼 프라미스를 계속 일드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den이 즉시 호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즉시 호출되는 건 아니고 프라미스 잡을 Q에 넣는 식으로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다 한 프레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이 아니라 이번 프레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Q에 쌓이고 Q에 있는 프라미스 잡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되는데 그게 싱크 플로우가 아니야. 다음 프레임에서 일어나질 않지만 잡스에 있는 Q 프레임이라는 데서 일어나. 이게 잡스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브라우저가 꼼짝 못하고 멈춰 있는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타임아웃에 걸리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인 포에다가 파일문을 길게 걸면 스크립트 타임아웃으로 죽잖아요. 얘는 스크립트 타임아웃으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계속 돌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럼 먹통이 아니냐면 먹통이야. 왜? 그 다음번 프레임으로 넘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안 되고 인터랙션도 안 돼.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이동해야지만 가능한데 얘는 프레임을 잡아둔 상태에서 프라미스 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저 스크립트 타임아웃만 안 걸리는 거지 프레임을 넘기지 못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먹통이 되고 당연히 콜백 함수 다 먹통이 되고 다음 프레임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죽진 않아. 그래서 좀비 같은 녀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써보면요. MB 함수가 맥스 값하고 콘솔 로그를 받잖아요. 그럼 콘솔 로그 MB가 쭉 찍힐 텐데 이때 MB가 계속 찍히면서 스크립트 타임아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프레임으로 갈 수 없어서 꼼짝도 못하긴 하지만 죽진 않아.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제가 만약에 MB4를 발동시킨 상태에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즉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는 거랑 같이 겹쳤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남진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결과는? MB가 10,000개 찍힌 다음에 F가 쭉 찍히게 될까? 아니면 MB가 적당히 찍히다가 F가 강제로 프레임을 넘겨버렸으니까 마이크로 태스크가 취소되고서 F가 쭉 찍히게 될까? 즉 마이크로 태스크는 프레임을 이전시키면 생략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지금 해본 적이 없으니까 MB가 다 찍히고 넘어가요? F가? 그럴 것 같지.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이 코드대로 하면 지금 남진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MB가 10,000번을 찍혀야지 그 다음에 F가 찍힐 수 있어요. 즉 프레임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죠. 마이크로 태스크가 다 해소돼야지만 찍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골 때린 건 뭐냐면 MB4를 이 윗줄이 아니라 이 아랫줄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 실행되면서 실행된 상태에서 지금 MB4가 작동했다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마다 적당히 MB4가 실행되다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프레임 이전을 미리 신청해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허용하는 한 마이크로 잡을 돌리다가 갑자기 프레임이 넘어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캔슬돼. 다음 프레임으로 가버려. 재밌죠. 그 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음. Q에 쌓이는 속도가 프로미스가 실행돼서 해소되는 속도보다 빠를 것 같은데 OOME 같은 건 안 일어나나요? OOME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일어나요. 아웃 오브 메모리구나. 아니 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컴퓨터 기준이라서 모르겠네. 아시잖아요. 제 컴퓨터 256 메모리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제 컴퓨터에서 안 일어나는데
머신에 따라서는 메모리 한계가 오겠죠. 하지만 스택 오버플로우처럼 강제적인 제한 메모리를 제약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가 해소가 안 돼서 죽는 거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강제로 뭐 몇 번까지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근데 얘는 그런 제약은 없어요. 컴퓨터 메모리가 받아주면 받아준다. 그리고 해소되는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큐에 쌓는 정도의 메모리가 부족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큐에 쌓여 있을 뿐이지. 그래서 큐에서 해소되는 거는 잡 하나당 하나씩 해소되긴 것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안 필요해서 메모리에 넣어둘 수만 있으면 돼요. 넣어둘 수만 있으면. 아직 실행은 안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에 따라서 다르지만 MB4를 막 1억씩 때려도 잘 돌아요. 네, 잘 돕니다. 잘 도는 거 보여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 그때 꼼짝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 페이지를 만드셔서 먼저 브라우저 열고 개발자 도구까지 다 연 다음에 걔를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걔가 실행 오픈한 다음에 개발자 도구 열어도 안 열려요. 말씀드린 대로 블락킹 비슷하게 꼼짝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개발자 도구 콘솔 본 상태에서 그 페이지를 열어보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렇다. 이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거든요. 스크립트 잡스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스크립트 잡스 같은 경우에도 왜 어렵냐면 스크립트 잡스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데 스크립트가 만들어질 때 케이스만 해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스크립트를 읽고 와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강제로 만들어서 거기다 값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링크를 하나 올릴 건데 여기에 잡스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잡스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프라미스가 중복해서 사용되거나 프라미스가 사용되거나 이럴 때 타이밍을 못 잡아서 자잘한 버그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프라미스나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자, 이제 3장밖에 안 남았죠. 빨리 끝내자. 제너레이터의 타임을 여기로 옮기게 되면 일드 타이밍이 일로 넘어가죠. 근데 타임을 일로 옮길 수도 있죠. 그렇죠? 요 앞에는 앞에서 짰던 것처럼 타임 함수를 프라미스 안에 갖고 있는데 제너레이터가 그러하듯이 관심사를 분리하고 싶다라면 여기 실행기 쪽으로 타임을 보내버릴 수가 있죠. 이 아래쪽으로. 된 이후에 타임이 지나야지만 내가 넥스트를 불 거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이쪽에서는 각 루프당 실행해야 될 것들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한 번 루프가 돌 때마다 바깥쪽에 제어권을 돌려주고 싶어. 즉 제너레이터의 일드는 콜백 함수의 리턴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콜백 함수 리턴과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근데 콜백 함수의 리턴일 뿐만 아니라 그 콜백 함수의 리턴 다음에 비동기에 정의된 그 다음번 프레임을 얻기 위해서 덴을 더 섞어 쓰기 위해서 프라미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파일문 뒤에 장식처럼 붙어있는 일듀, 뉴, 프라미스, 레스 이것만 빼면 원래 파일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얘잖아요. 블럭. 그래서 거의 추가 장치 없이 일반적인 제어문과 똑같은 형식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넘블러킹, 어싱크 형태가 만들어진다. 근데 내부 코드는 뭐와 비슷하다? 싱크 코드와 거의 비슷하다. 프라미스가 끼는 바람에 프라미스가 콜백 함수를 사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바깥쪽에 있는 외부 변수가 관여하게 됐죠. 이 블럭 같은 게 클로저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까 제너레이터보다는 이 스코프 문제가 더 까다로워지긴 했죠. 사실. 어쨌든 이 추가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손쉽게 실행기와 안에 루프 쪽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제가 쓰는 걸 보면 코리커전인 제너레이터와 제너레이터를 실행한 쪽,
즉 루프의 구조와 루프를 실행하는 쪽을 분리했고 루프를 구현하는 쪽에서 비동기 일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프라미스를 동원했고 프라미스에 직접 프라미스가 비동기에 관여하게끔 타임을 이쪽에 넣을 수도 있지만 실행기 쪽에서 타임을 선택하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너레이터 그냥 날로 쓸 때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현대의 추세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실행기 쪽이 타임을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지 않고요. 이거에 가까워요. 언어 기능 수준에서 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MB4라는 기능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로직들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 MB4 쪽을 언어의 구문이나 언어 엔진이 내장을 하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임도 예소관이가 되는 거야. 사실 관심사의 분리라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바람직한 아키텍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언어 프레임워크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타임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대충 예고편이 다 나간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어싱크 이터러블 다 오늘 배웠던 문법의 편의 문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쓸데없는 프라미스를 없애주고 싶어. 일드 구문이 없어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편한 문법 없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CPS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행기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법들이 바로 어싱크 어웨이트와 어싱크 이터러블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배웠던 잡큐와 프레임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잡스 이 문제는요. 어싱크 어웨이트를 써도 여러분들이 도망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주어 드렸던 링크에 있는 잡스를 그냥 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교재가 ES6 기준이라든지 혹은 최신 문법을 좀 반영했다 하더라도 문법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아키텍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교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엑셀 박사의 블로그인데 그 RET4인가? 그거 주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준호는 왜 일로 질문하고 지랄이야? 채팅 안 쓰고. 자, 저희의 또 다른 운영자인 또 다른 운영자 중에 한 명인 저기 영창님이 올려주셨다. 저 toRT.com에는 자바스크립트 기저 엔진이나 표준안에 대한 포스팅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거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 엑셀 박사 책들은 되게 좋아요. 또. 그리고 질문들 있어요. 얘기해. 프라미스의 리졸브를 타임으로 왜 타임으로 실행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프라미스의 리졸브는 마이크로 태스크, 즉 프라미스 잡스 수준에서의 큐를 생성하니까 타임을 이용하면 프라미스 잡스 수준의 태스크가 아니라 다음 프레임 수준의 태스크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타임을 쓰면. 또 다른 질문 있나? 야, 준호는 풀어줘. 뭐를요? 마이크를. 잠깐만요. 스무 그림 찾기인가? 아, 20그림 찾긴 맞는데요. 뭘로 돼 있지? 한글인가? 이건다. 준호 잠깐 등장시키자. 관리자니까. 음소거 해제 요청? 이거 안 되나? 준호 채팅? 야, 그 줌에 보면 채팅창 띄우는 거 있잖아. 하단 내비게이션에 보면. 음소거 해제라고 떴어요. 오케이. 네 목소리 지금 들려. 지금 들리세요? 말하고 있는 게 저희 관리자 중에 한 명인 준호입니다. 이놈도 다음부터는 운영에 합류시켜야 돼. 지금 남진이 하나 가져가려니까 썩어가지고 잘 안 되겠어. 두 명을 다 써야겠어. 준호야 질문해. 아까 스택 오버플로우
잠깐 채팅창 지나간 것 같아서 그 앞에서 설명하신 게 잡큐 다 해소하기 전에 다음 프레임 안 넘어가는 거 설명하신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잡큐에 등록하는 게 터지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저는 그거에 질문을 더해서 지금 코드상은 잡큐에 등록하고 해소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잡큐가 계속 증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코드를 보면 넥스트가 호출될 때 반드시 해소 이후에 넥스트가 발송되니까 얘는 절대로 쌓이지 않죠. 네네,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메모리가 오버플로우 일어날 일은 없어. 이 로직에서는. 근데 아까 제가 대답 드렸던 건 마구마구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쌓인다는 거죠. 쌓여. 큐에. 예를 들면 프라미스 den에서 또 프라미스를 반환하는 걸 루프로 쭉 만들어 놓으면 잡큐에 쌓여 있긴 해요. 마지막 설문 내보내라. 마지막 설문입니다. 적어주세요. 식상한 적어주시고요. 이야기죠. 네. 그래도 반영돼요. 아이고. 반영되고요. 나 다시 그거 보여줘야 되지? 추석부. 아, 음, 배지 대상자는 저희 총무가 코드 스피치에다가 공개할 거예요. 공개하면요. 총무가 주는 링크 따라가면 당첨자들은 핸드폰 번호하고 주소를 줘야 돼야 제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택배 보내려면 핸드폰 번호하고 주소 필요하거든요. 택배 보내고 파기할 거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총무 안내에 따라서 그 페이지에 가면 제가 적으시니까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추린 다음에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의 링크와 함께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본의 아니게 2시간이 꽉 차네요. 이렇게 꾸미니까. 분명히 제가 평소에 2시간짜리 수업할 때 슬라이드를 140장 정도 소비하거든요. 지금 보면 71장밖에 안 썼는데 그런데 2시간이 갔네요. 진행하고 같이 하니까.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녹방을 보지 않고 생방에 참여하는 게 더 재밌다라는 요소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더 받아요. 그래서 개선할 점이라는 게 꼭 이 수업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참여자들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뭐 참여를 더 이끌어내려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언제 종료할 거지? 이 설문은? 이거는 저희 한 11시까지 열어놓을게요. 설마 지금 50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여기서 일단 수업을 종료한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똑같은 시간 9시에서 길면 11시까지 해서 나머지 어싱크 어웨이트의 진짜 문법과 어싱크 이터러블 진짜 문법과 그 전개가 전개될 건데 뭐 오늘 내용은 개념적으로 익히셔도 되고 코드 실습을 직접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거보다 코드가 약간 더 어려워요. 거짓말이고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정신 더 잘 챙겨셔서 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방 자체는 더 11시까지 열어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